년 동안 끝없는 수행평가와 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 또 수시 원서 써야지, 막 이런 것들 세특 받으려고 뭐 활동해야지, 막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멘탈이 나갔는데요.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거 뭐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아이들은 어떻게 최상위권이 되었을까라는 책의 저자 이창준이고요. 저는 유튜브 채널 생각루트, 그리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생각루트 수학 아카데미라는 수학 학원을 분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책을 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책을 냈을 때랑 두 번째 책을 냈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분명 그랬거든요. 첫 번째 책을 내고 두 번째 책을 내면은 수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책은 힘들고 두 번째 책을 내는 거는 좀 수월하다. 근데 저는 정말 그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쫓아가가지고 좀 따지고 싶은데 너무 힘들게 쓰긴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썼는데 감히 내가 공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사람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도움이 많이 된다, 실질적이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도움이 됐고, 저도 저희 스스로에게 도움이 됐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되게 뭐 구호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평범한 아이들은 최상위권이 될 수 있다, 되게 구호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 책을 읽고 진짜 이렇게 하면 되긴 되겠다라는 생각들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또 아쉬움들을 표해 주셔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VOD 계획하고 있는데 또 그거 나름의 재미를 찾고 있고, 여러모로 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도 초청해 주셔가지고 EBS에도 출연하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씩 한국 교육을 바꾸어 나가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참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같은 얘기냐 다른 얘기냐 하면 저는 같은 맥락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번 책이 조금 더 이제 수학에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질문을 해주면 좋겠느냐, 수학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면, 이번 책은 저는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진짜 많은데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방법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지금처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느냐, 저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요중에 잘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니까 부모 입장에서 반드시 얘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쳐볼게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와야 돼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식을 반드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공부를 즐기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정말 지금처럼 하면 되느냐, 저는 아닌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냥 뭐 문제집 못 푸세요, 뭐 무슨 문제집 풀면 좋아요, 몇 살 때 뭐 하세요, 이게 아니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정말 얘네들이 다 타고난 것이냐, 이런 얘기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좀 광범위한 얘기도 하게 되고 뇌과학 공부도 하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도 쓰면서 느꼈고 읽으시는 분도 느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공부를 못하냐, 좀 이런 얘기들을 완성해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제 읽으시고, 그래,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 잘 표현됐다고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사실은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를 나가고 그다음에 제 채널을 키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이 조금씩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금 나름 프라이드를 느끼고 저한테도 신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설명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확실해? 라는 말을 가지고 키링을 나눠줬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이제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가방에 차고 왔어요. 출판 기념회에 오신 부모님들이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채워서 보내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나도 달라 나도 달라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확실해 라는 말 키링으로
만들어 나눠줬으면 누가 차고 다닐까.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나의 말에 공감해주고 자기 선생님을 되게 자랑스러워해주고 제가 이제 어디 나오면 되게 기뻐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시기가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다시 공대 시대가 오고 또 언젠가는 뭐 모르죠. 그때는 또 뭔가 문과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뭐 소설가 시대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공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죠. 생각보다 일찍 오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공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공대 다닌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 너무너무 좋고요. 다만 또 뭐도 있냐면 이 결국은 이제 보너스 얘기 나오니까 이 사람들 몰리는 거 아니냐, 전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말고 결국은 이 시류는 돌고 돌아 역량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가 이렇게 성공하느냐를 우리가 되게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결국은 어느 분야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 잘 되는 거. 다른 분야의 시대도 분명히 올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는 AI 시대, 아직 우리가 손대지 못하고 있는 AI 시대, 또 어떤 소재의 시대, 이런 시대들이 올 거거든요. 이런 게 계속 돌고 돈다는 거를 좀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의대만 답이 아니다 이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많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 하지만 또 반도체도 돌고 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올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거 가면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역량을 좀 길러두자.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제 어떻게 보면 일로서 이제 전성기에 딱 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후배들 모이잖아요. 선후배들 모여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이 돈을 내게 되잖아요. 존립식사. 뭐 아무리 그래도 이게 우리 동문회 모였는데 다 같이 엠빵하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선배들 중에서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이건데, 이제는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 의대에서 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이제 내가 낼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물론 이제 의대에 가신 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이게 돈 내는 사람이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분명히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고 훌륭한 직업이고 되게 이제 우리나라를 지탱해 가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사회가 어쨌든 이 수입에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들이 되게 많이 버시는 건 맞지만 제가 어디 갔을 때 내가 쏠게, 이게 이제 의사는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감하시면 좋겠고, 사실 또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의사가 뭐가 불안하냐, 근데 의사도 되게 불안해요. 특히 이제 로봇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 의사들도 불안해 하거든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의대 가면 뭐 안 돼요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의 유행과 나중에 유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이 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은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게 수입 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저는 느껴지지 않나. 뭐 벌써 요즘에 이제 저 이번에 동문회 하면 누가 내겠어요?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한번 쏜다고 하겠죠. 우리도 쏘라고 그럴 거고. 이런 게 돌고 도는구나. 네, 한번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우리 학교 그 수석은 수의학과였어요. 그때 당시에 황우석 교수님이라고, 이제 뭐 이제는 모르는 분들 좀 있을 텐데, 그분이 이제 복제소 영롱이를 개발하면서 이 수의학과 바이오 시대가 이제 막 바이오가 뭐 세상을 막 접수할 것처럼 그렇게 됐었거든요. 바이오는 아직도 되게 중요한 산업이고 하지만 그때는 또 이제 반도체보다는 다 이제 바이오를 하겠다 이런 거였고, 그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나노 산업, 그럼 나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생들 막 나노 한다고 막 그랬고, 지금 이제 의대 열풍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그 체감이 한 10년, 20년 걸렸다면 지금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 AI 시대 이렇게 빨리 올 줄 아셨어요? 심지어 전문가들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 미래를 예측하겠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뭐 누가 무슨 과를 가면 좋겠느냐, 저는 아무 과나 가라고 그랬어요. 왜? 아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요거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이 미래 시대에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냐? 저는 역량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역량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역량이냐? 저는 진짜 두 가지를 뽑는데, 첫 번째, AI가 대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에요. 결국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직접 사람을 대하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하겠더라.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스킬은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나. 두 번째가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이게 확실할까? 이게 맞을까? 이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의문을 품으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의문을 품지 않아요. 왜? 챗GPT, 뭐 클로드, 막 이런 AI들이 해주는 말이, 제미나이가 해주는 말들이 되게 진심, 그냥 되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거기서도 의문을 품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요 사회에서 이제 의문을 품고 뭔가 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정말 너무 극명하게 벌어질 것이다. 정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힘이 약하고 누구는 좀 이렇게 뭔가 뭐 공부를 좀 잘하는데 공부를 못해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요 역량 때문에 진짜 저는 막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약간 막 느낌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능력, 사람을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 요 역량에 저라면 몰빵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무학과제로 입학하는 게 트렌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냐면 초등학교 때 뭔가 우리 애가 어느 쪽으로 갈지 막 정해가지고 특목고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문과야 이과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요 문과 이과라는 말 쓰는 나라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얘 문과냐 이과냐 막 적성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가려면 이 과목을 들어야 되고 공대를 가려면 이 과목을 들어야 되고 막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냥 그거 수행평가하려면 뭐 준비해야 돼 이런 사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필연적으로 이 선택의 시기는 계속 늦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들도 굉장히 많이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입시에 그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입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치러야 되는 입시에는 문과 이과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시험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 그 무슨 과 가면 좋냐고 좀 딱 집어서 얘기해라고 할 때 제가 이거 가시면 됩니다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려 죄송하지만 저는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너무 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너무 빨리 시험 공부에 뛰어드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그 시점을 늦추는 쪽으로 공부를 해라. 그리고 입시 제도가 그런 아이들한테 불리하지 않다. 내가 문과랑 이과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각 분야를 갈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최고 과목들 있잖아요. 그걸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난 문과 갈 거니까 미적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또 제한이 되겠죠. 저는 그냥 어려운 과목들 되게 뭐 그냥 다 그냥 이 담담한 마음으로 잘 듣고 점수 잘 받고 이런 아이로 키워주는 게 이 시대의 역량이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애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얘는 문과냐 이과냐 그래서 얘가 수학을 가르쳐야 돼, 사회를 가르쳐야 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애도 문학을 해야 되고 문학을 하는 애도 수학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아무리 그렇게 물어보셔도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벌의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의치환양수도 학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치환양수가 뭐 우리 학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어느 대학교를 나왔냐 이걸 자꾸 이제 학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벌이라는 게 옛날에 군벌, 뭐 문벌, 학벌이잖아요. 학벌이 뭐죠? 제 주변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건데 저는 의대 가시는 분들이 왜 의대를 이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 의사 친구들 많고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많다. 이제 그거를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는 사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치나 길이 있느냐 아니면 그게 모든 것이냐의 차이 뿐이지 저는 스펙은 항상 중요했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그 평가 기준이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저도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서 조교 뽑을 때 학벌 봐요. 제가 뭐 선생님들 수학 시험 풀린 다음에 와 이 선생님 잘 가르치시네 자기 지금부터 아이들과 30분 동안 대화하는 모습을 시범을 한번 보여줘서 할까요? 저도 그렇게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벌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면 학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이 사람을 알았을 때는 그 비중이 점점 내려가겠죠. 이 사람에 대한 능력치를 다른 요소로 판단하게 있게 됐을 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안 올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가 학벌이 없어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 경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경로가 많죠.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블로그를 하거나 자기 채널을 운영하거나 자기의 뭔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벌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고 뭐 스카이,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건
너무 중요할 것이고 그 대학들이 망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대학들 그 위치를 차지하겠지만 이제는 그 외에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요거는 저는 또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이 미래 사회가 어떤 역량이 중요하게 되겠느냐 자체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한쪽에 몰빵된 그런 인재보다는 사실 균형 잡힌 좀 그런 인재가 미래에서는 더 주목을 받겠다. 특히 저는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그 수학자라는 문과생이 앞으로 이제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우리 애가 이것만 하고 싶어 한다. 저는 애들이 정말 그럴까요? 우리 애가 이것만 하고 싶어 한다. 그런 데 있죠. 근데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우리 애는 수학 원툴 진짜 수학 완전 오타쿠야 이런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런 애들은 솔직히 포트폴리오 안 만들어도 티가 난다 생각하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아이는 나는 정말 역량 있는 아이다라는 어떤 그 소재를 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량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어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역량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흥미가 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잘 좀 캐치하셔서 아이들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 수학 잘해? 일로 와. 넌 수학으로 성과를 내. 그게 아니고 미래 시대가 원하는 역량은 그게 아니다. 이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표현. 그게 뭐 외모든 뭐 역량이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든 뭐 아니면 어떤 뭐 기능이든 이런 것들을 잘 어필하고 개발시키고 흥미와 액션을 연결시키는 그 작업들.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애들 가르치면 애들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원하는 건 뭐다? 수학 잘해? 일로 와. 너 수학 쭉 가자. 이거 과학 잘하는 것 같아. 선생님, 얘 과학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제 시대가 약간 변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아이들은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가치를 잘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입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지만 진짜 이 다른 나라들의 기업이 어떤 형태를 띄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동 집약적 사업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심지어는 막 지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정말 이 행동력 있고 이 정말 아이디어를 딱 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동력을 가지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5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5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물론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사람이 안 되면 그 중에 2사람 없으면 그냥 내가 저 AI로 잘 활용하겠다. 뭐 외주를 주겠다.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도 쉽고 지식을 얻어내는 것도 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좀 캐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솔직히 진짜 걱정될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노동 집약, 어떤 노력, 뭐 근성 이걸로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 한두 사람이 움직여가는 사회구나. 요거를 캐치하셔야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외국에서 나오는 경영학 책들, 그 다음에 AI가 어떻게 세계를 바꿔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예측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저의 지금 심정을 좀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은 나도 정말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모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이 불안감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나오셨는데 김효원 교수님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원 교수님이 제 채널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 김효원 교수님이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이번에 책 내신 게 아드님하고 같이 내셨어요. 아드님하고 같이 내셔가지고 그 아드님하고 같이 제가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효원 교수님도 그냥 뭐 냅둬라 뭐 이게 아니고 김효원 교수님도 대치동 가가지고 설명회 듣고 어떤 학원이 좋을지 애들이랑 의논하고 했는데 김효원 교수님 아드님이 결국은 이번에 서울과학고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입학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죠.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다. 네가 결정하게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화내지 않고 대화로서 이걸 이끌어가고 그다음 아이가 이제 정말 뭐 하기 싫어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얘기로 정말 이렇게 같이 대화해보고 또 정말 너무 하고 싫다 그러면 존중해주고 기다려 이거를 정말 실천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쓴 책 내용을 정말 그대로 사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 뭔가 공부를 양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근데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진 그 루트를 타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런 만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또 제 채널 나오셨던 그 유두진 이사님, 그분도 그 아이들의 기질이 중요하다, 기질이 중요하다. 근데 그분이 그 기질을 살려서 아이들 정말 길러줬을 때 아이가 정말 사교육 그렇게 유도하지 않고도 국제고를 잘 가더라. 최상위권 성적으로 처음엔 아니었는데 최상위권 성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국제고를 가더라.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 사회랑 다르구나. 이 정말 이 멘탈리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어의 어떤 파워, 그 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실천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사회에 최상위권 아이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를 저도 진짜 많이 배우고 있고,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분당의 부모님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입시에서도 실적을 내는구나. 게다가 관계까지 좋아요.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계를 희생하면서 애들을 막 입시판에서 쥐어짜는 게 이제 정말 가성비가 나오는 행동이냐. 저도 요즘에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 효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부 효율이 뭘까요? 공부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학원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남의 말을 들어요. 남의 말을 들어. 그 들었잖아요. 그걸 써먹어요. 그 써먹잖아요. 그럼 그거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그거를 공부할 때 떠올려. 이런 애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상태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된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은요, 학원도 좋지만 고등학생 되면은 근데 인강도 많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뭐가 더 어렵느냐, 마음을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마음을 먹는 게 어렵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 공부 계속 시키죠.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 안 했으니까 애들 시험 잘 못 보죠. 중학교 때 시험을 봐. 그러니까 막 내신 막 정신이 없어. 고등학교 가니까 이제는 뭐 수행평가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럴 때 속된 말로 멘탈 꽉 잡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수월하게 하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머릿속에 잘 넣고 그 말대로 풀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공부로 연결시켜. 이런 애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왜?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 제 세대는 그냥 팽팽팽팽 놀다가 솔직히 막판 1년 정신 빡 차려가지고 지금까지 억지로 했던 거 한번 공부 싹 해서 그거 한번 개념 잡히면 수능 한번 잘 보고 대학 가는 시대였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3년, 고등학교 3년, 더 길게 보면 중학교 시절까지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끝없는 수행평가와 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 또 수시 원서 써야지 막 이런 것들 세특 받으려고 뭐 활동해야지 막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 아이들한테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멘탈이 나가는데요.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시대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건 뭐냐? 자기의 멘탈을 잘 지키면서 말을 잘 효율적으로 지식을 넣고 활용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 써먹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배웠던 것들,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공부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유형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도전해 보려고 하고, 모르는 문제만 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네, 이런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힘들 때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아니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최고죠. 이런 거가 결국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부모님들이 진짜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을 찾아요. 근데 중학생 때 이제 이런 뒤늦은 시기가 왔다. 그런 친구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런 친구들도 남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쓸데없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뭐 저기 옆에 있는 친구라던가, 저기 뭐 되게 잘 노는 것처럼 보이는 형이라던가, 아니면 저기 공부도 안 했는데 뭐 돈 잘 버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부모님이 애를 휘어잡아가지고 애를 꺾으려고 하시면 관계도 무너지고 공부도 효과가 없으니까, 저는 그럴 때 멘토를 찾아줘라. 이게 부모님들의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창쌤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 애한테 해주지 못했던 얘기를 이 창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와서 저랑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 아빠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한다. 근데 열받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안 듣더니 내가 얘기하니까 듣더라.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아이들의 삶에 그 변화를 줘요. 얘는 글러먹었고 똑똑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후드려 패든, 아니면 막 뭐 혼을 내든, 아니면 막 협박을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든 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려서 역전하겠다. 그게 어려운 거라는 건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를 지금이라도
그런 좋은 코치를 만나서 모티베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 활동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 어떻게 이깁니까, 사춘기 얘기를. 뭐 부모님이 갱년기시라고 하면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진정한 의미에서 이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가 정말 이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내는 거, 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아이들은 남의 말도 다루지 못하고 남의 말도 듣지 못하고 의견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을 저는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을 뺏는다고 아이들이 안 하지 않더라고요. 잠궈 놓는다고 못 풀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같이 핸드폰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이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핸드폰을 잘 다루고 주위에 있는 미디어와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요거의 중요성을 저는 좀 마지막으로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뭐 책에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눠 썼어요. 근데 공부 효율을 올린다, 저는 진짜 이 세 가지가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구조를 이해한다. 구조를 이해한다. 일단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의 효율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못하는 아이들은 일단 책을 열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봐요. 문제를 막 풀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을 속이는 방법이 쉽거든요. 그냥 얘는 예를 들면 저 세계에서 책 읽었으면 이게 로마 얘기도 있고 그리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로마 얘기 4개다가 그리스 얘기 한 섞어주잖아요. 구분 못해요. 어떤 게 로마인지 어떤 게 그리스인지 구분을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구분을 못해요. 왜? 구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이 더더구나 구조가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런 구조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나 책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조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 넘기면서 첫 페이지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 시키는 아이들도 있지만 구조화를 못 시키는 아이들이 더 많은 이유는, 구조화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조가 됐지만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계속 뭔가 자료가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보고 있으면 또 올라오고. 요즘 아이들이 의외로 폴더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폴더, 이런 뭐 트리,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때는 공부를 못하면 50점, 뭐 40, 60점 이런 게 이제 쟤 공부 진짜 못한다는 기준이었죠. 요즘에는 진짜 과목별로 20점, 30점 이런 되게 많아요. 왜? 구조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지식을. 이 구조를 잡는 연습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된다. 왜? 구조가 없는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회 자체는 굉장히 구조화됐는데 소비자들이나 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갈래에 의해서 아이들의 공부 효율이 일단 너무너무 많이 갈리고요. 두 번째가 애들이 듣는 거. 듣는 거를 진짜 못해요. 듣는다는 게 청각적으로 들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제가 지금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진 않았는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아이들 작업 기억도 안 쓰고 남의 말을 듣고 이게 필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시죠, 여러분? 대학생들도 필기 안 해요. 어떻게 수업을 듣냐면 녹음을 합니다. 녹화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냥 AI한테 주고 요약본 좀 내놔봐라 하면 요약본을 기가 막히게 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정말 작업 기억을 쓰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통분해서 해서 알려주면서, 자, 마지막으로, 자, 다 이해했지? 자, 봐라. 자, 밑에 4배 하면 위에도 4배 하는 거예요. 자, 분모에 4배 하면 분자도 4배. 그러면 이 분수의 값은 바뀌지 않지? 자, 여기 5분의 3이 있어. 자,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 해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짧은 문장을 수행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아주 한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주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한번 리피트 해봐라. 그럼 아이들이 상당히 못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자, 5분의 3이 있다.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에서 여기다 써 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니? 가서 물어보면, 내가 뭐 하라고 그랬으면 밑에 4배요. 이래요. 밑에도 4배, 위에도 4배라는 이 짧은 문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하위권 애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옛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짧아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또 잘하는 애들이 여전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주 짧은 디렉션을 줬는데 그거를 그냥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로 변환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잘 수행하는 그 기능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것도 있어요. 굉장히 뭔가 이 큰 단위의 이미지를 생각해내고 뭔가 이렇게 맥락과 상관없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것들 잘 하거든요. 하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이 요소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들은 것들을 잘 씹어서 우리 뇌한테 전달해주고 그걸 기억한 다음에 수행하는 거, 이걸 아이들이 굉장히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가 잘 쉬는 거, 잘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의 이제 그 눈빛이 다르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이 공부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한마디로 특히 이제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 눈빛이 뭐냐? 제가 봤을 때 쉬지 못한 눈빛이. 그러니까 얘는 눈빛이 이미 딱 보면 머릿속 이 머리에 정보가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내가 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휴대폰을 써서 그런지, 정말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 뭐 예를 들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 아이들이 이 딱 들을 준비가 안 되지, 이게 그냥 뭐 딴짓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눈을 딱 봤는데 이 아이는 오늘 공부를 할 수 없어, 이런 상태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보던 그 표정들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한테도 많이 보인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큰 틀을 생각하는 습관이 애들한테 없어요. 그리고 남이 말을 하면 그걸 머릿속에 딱 넣고 내가 그대로 말로 뱉을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저장하지 못해, 임시적으로도. 세 번째는 애들이 잘 쉬지 못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눈이 퀭한 상태로 정보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뭔가 붕 떠있는 상태 부모님들이 많다. 이 세 가지만 잡아줘도 얘 성적 오르는 거는 완전 시간 문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아이들을 성적 올려주는 건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이거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전두엽, 이 정말 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짜고 뭔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정을 다스리는 이 활동들이 결국 전두엽의 활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걔한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오르지 않는 아이들, 제가 가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문제 딱 주잖아요. 그럼 그때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데, 이 성적이 오르기 시작할 때 아이들은 이런 말 잘 하는데요. 이제 공부를 하는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들은 마음도 급하고 하니까 딱 주면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저 안 배웠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면 우리 사회가 그런 애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머리를 쓰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법을 열심히 알려줘요. 뭐 공식이나 이런 걸 열심히 알려줘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가서 문제를 내거나 할 때는 이 머리를 쓰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를 주고, 우리 사회는 실제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부 방법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해서 그렇게 흉내를 내게 만드는 거지, 진짜 머리 쓰는 거를 우리 사회는 뭔가 비효율적이라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머리를 쓰고 있느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우리 사회가 던져주고 있는 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공부에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수학으로 치면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던가 유형으로 문제를 푼다던가, 근데 거기서 좀만 나오면 못 풀겠다, 그러면 해답은 뭘까요? 단순해요.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은 요만큼의 문제가 있는데, 공식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요 문제 딱 정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푸는 게 쉽겠죠. 근데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중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연습은 뭐냐면 저 밑바닥부터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가 뭐냐, 미분이 뭐냐, 곱하기가 뭐냐, 내분이 뭐냐, 결국은.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라는 게 뭐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습관만 가져도 확실히 올라가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확 바꿔드릴 테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끈기가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겸손. 예? 여기서 왜 겸손이 나오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게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그거는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내가 딱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포기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지식 앞에 겸손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버릴 거야? 저는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많다. 내가 어차피 다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런 게 힘들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의지적으로 힘들다. 이런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코치를 구하세요. 코치. 내 공부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런 생활과 이런 모티베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코치들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거나 방법을 찾아라. 내 자신을 더 모티베이션 시키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이 지식 앞에서 이걸 배워나가는 이 과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라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하게 그다음에 뭔가 이 겸손한 자세로 정말 지식을 배우고 머리를 쓰면 된다. 겸손하게 머리를 쓰면 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고, 더 자세한 건 저한테 또 이렇게 뭐 따로 연락 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가 한번 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죠. 제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이제 많은 어떤 이제 상당히 우리 애도 혹시 이런 건가?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을 내서 학원을 보내요. 돈을 내서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아이를 머리를 써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요즘의 교육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안 써도 되는 방식들을 알려주는 거에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굉장히 비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우리 애가 머리를 안 써도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상실감, 그다음에 어떤 막막함,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성적이 안 나오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고 내 부모님이 나를 저런 눈으로 볼 때에 나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좀 안쓰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머리를 쓰게 하는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다 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요, 그냥 그렇게 평가하면 돼요. 그렇게 평가하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바뀌고 있는 입시 제도는 물론 우리가 그걸 얼마큼 신뢰할지의 문제지만 제가 보기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이를 뽑겠다라고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실제로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 정말로 머리를 쓸 줄 알고 내가 아는 지식들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나와 함께 열심히 달렸는데 공부 못한다 그러면 왜 공부를 못하느냐? 지금 제가 한 얘기들 잘 참고하셔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왜 어렵냐? 뭐가 어려운 거냐? 대부분은 나도 열심히 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떠먹여주는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혹시 우리 아이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머리를 쓴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하는 거는 이거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머리를 쓰는 거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뇌과학 발전해가지고 뇌과학도 발달하고 인지심리학 교육학 다 발달해서 정말 많은 채널에서 다 전두엽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떤 채널에서 뭐야 후두엽이 중요합니다, 뭐 측두엽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뭐의 기능을 강조하냐면 전두엽의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전두엽의 역할이 뻔해요. 계획, 전략, 감정 조절, 충동의 억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요즘 애들이 못하는 게 다 이거예요. 전략 없고 계획 없고 충동 억제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안 세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감정 조절 잘 못하고.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면 저희는 우리가 애들한테 전두엽의 역할을 뇌과학적으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한번 주의를 둘러보세요.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느냐. 우리는 자동화된 지식들이 톡톡 튀어나오기를 바라지 뭔가 이 모르는 문제를 풀어내는 그 연습을 시키는 거를 뭔가 되게 이상적이고 뭔가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퍼포먼스에 매몰돼서 그런 거고 고등학교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특히 모의고사, 수능,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배운 것들을 얼마나 활용해서 처음 보는 문제도 다룰 수 있는지를 정말 확인하려고 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배웠어. 그럼 애들은 이게 자기는 억울한 거죠. 나는 시킨 대로 했는데 문제를 못 풀겠어. 근데 또 사회는 자기를 탓해. 네 열심히 안 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모르는 문제를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다. 그냥 요약된 거를 머리에 집어넣어 주려고 하고 이 결론 바로 앞 단계를 알려주고 거의 그 단계를 가려고 한다. 근데
막상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 입시에 성공하는 인간상은 그런 인간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내더라. 이게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해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가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부 역할은 전략,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충동 억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 접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수학 문제 풀릴 때마다 아이들한테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그건 큰일 난다. 수학에서는 어떤 질문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게 무슨 뜻이지?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 접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고 있느냐, 미분 문제를 풀 때 미분 공식을 그냥 쓰고 있느냐, 아니면 이 미분이 무슨 뜻이지? 이 식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이지? 그럼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지? 그게 또 무슨 뜻이고 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되는데, 전략을 짜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수학 교육 방식은 이거 본 적 없는데 망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써먹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비슷한 문제를 푼 경험이 있느냐, 귀납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애들한테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머리로 풀어놓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 이게 아니고 문제 딱 봤으면 잠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뭐야, 이 출제자가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게 뭐야, 뭘 써먹어야 되는데 함정이 뭐야, 여기까지 해서 절반을 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래 이 문제 못 푸는 건데 그냥 뒷걸음치다가 그냥 재수없게 걸리는 거다 생각하거든요. 요 연습만 해도 아이들은 상당히 이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수학 정서, 모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 풀다가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저번에 어떻게 푸는지 알았는데 까먹었어 이런 말 한다 그러면 엄마 큰일 났네, 야 너 수학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학은 이게 무슨 뜻이지? 부터 생각하는 거다. 요거를 좀 강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뭘 위한 공부 방법이냐, 시험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험 공부는 시험 공부대로 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학원 애들한테 무슨 유형의 문제가 배웠는지를 안 보고도 읊어야 된다. 그리고 그 유형들에 대한 풀이 방법을 머릿속에 튀어나와야지라고 해요. 이건 뭐다? 시험 공부인 거죠. 시험 공부.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시기에도 시험 공부만 하고 앉아있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이런 유형으로 풀지 말고 내 역량을 강화하고 머리를 막 쓰고 막 아파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저학년부터 너무 평소에도 시험 공부에 매몰돼 있다. 지금 그런 것들은 뭐다? 시험 공부다. 그러니까 저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와 시험 공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집들은 언제 쓰시면 되냐면 시험 공부를 위해 쓰시면 돼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거 배울 수 있죠. 잘하면 배울 수 있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것도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 시험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 시험 스킬은 나중에 기르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방법 자체가 모르는 문제를 풀 때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는 문제를 풀 때 퍼포먼스는 똑같죠. 근데 그럼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태도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죠? 모르면 바로 별표, 모르면 바로 별표. 그 다음에 그냥 나는 본 적 없는 유형이니까 모르겠다 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의 본질에서 좀 벗어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애들한테 문제를 줬는데 애들이 저한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 대답하냐면, 내가 너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 지금 이 문제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준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걸 준 거는 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준 거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된다. 어떻게 풀 건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근데 이 자세가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방금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그런 공부는 시험 공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직결.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는 문제를 푸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서 아이들이 틀리는 건 뭐냐? 결국 두 가지인데, 모르는 문제가 실수예요. 모르는 실수를 잡는 건 실수 나름대로 해야죠. 그거는 이제 시험 공부니까. 그럼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헷갈리는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상당수의 아이들이 나는 그때 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고 생각조차 시작을 못한다. 이게 성적 향상에 가장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낼 수 있느냐, 요 자세가 시험 공부에 직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르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학원에서 같은 과정을 하고 있는 이제 이 학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학원 연지 한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저랑 1년 반 정도 공부한 아이들과 1년 정도 공부한 아이들과 6개월 공부한 아이들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얘네들 그동안 뭐 IQ가 오른 거냐?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지고 유형을 많이 익히냐? 그게 아니고,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이 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르겠으면 바로 질문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면 딴청만 펴요, 이렇게. 왜? 난 모르니까. 근데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정말 다른데, 특히 얘네들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정말로 얘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정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그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근데 요게 정말로 이 공부에 있어서 포인트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이제 유튜브에서도 늘 말씀드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두진 이사님, 우리 아이 강점 코칭이랑 책 쓰신 유두진 그 이사님의 딸이 사실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 아이 딱 2시간 저랑 같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수학을 아무리 해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과학도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그 아이는 저를 많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딱 2시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평균이 한 80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80점대 후반이나 90점대 초반 정도였는데, 그 아이가 저를 만나고 와서 제가 요 말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최상위권의 마인드를 가져라. 최상위권의 마인드를 가져라. 뭐냐면, 여유 있게 내가 이 문제 모를 수도 있지, 어떻게 이걸 해체해 나가면 좋을 것이냐 생각해보고,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툴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이 아이는 그걸 되게 또 잘 받아들여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이번에 국제고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이 아이가 그냥 이 막 80점 초반, 89점, 92점 이렇게 받던 친구가 그냥 얼마였더라? 90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평균 97.5점 받아서 그럼 국제고로 가더라. 이런 일이 몇 개월 만에 일어나느냐. 저랑 뭐 막 10번, 20번만 하는 게 아니고 딱 가서 2시간 동안 관점만 바꾸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 이런 증언들이 이 책에 정말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죠, 이거를. 믿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학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자, 적분이라는 게 뭐냐, 피타고라스 쓰는 게 뭐냐, 그러면 피타고라스 는 게 뭐냐, 제가 만약에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대부분 손도 못 대거든요. 아예 손도 안 돼요. 왜 손도 안 되느냐? 손도 안 되는 건 뭐냐? 공식이 모르거든요. 그럼 공식은 뭐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부터 x1, y1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절대값이에요. 이거 모르면 애들은 난 못한다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관점이 바뀐 아이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또 내가 이거를 풀어본 경험 있는 아이들은 이걸 내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리를 구하는 공식 배운 게 뭐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없어요. 이 1차 수직선 말고 2차 3차 넘어가잖아요. 배운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써야 돼? 그러면 요 점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그 점을 어떻게 구하지? 하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애들이 못할 것 같죠. 놀랍게도 제가 이 과정을 선행학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탐구 과정으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한테 시키거든요. 놀랍게도 다 해내요. 다 해냅니다. 왜? 이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서 얘들아, 여기서 니네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밖에 없어. 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냐고, 이게 어떻게 푸는 거지? 나 안 배웠는데? 라고 하는 아이는 완전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이 문제를 못 풀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를 써먹을 수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 애는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나 이거 안 배웠어, 까먹었어 라고 한 애는 그냥 그 문제를 푸는 동안 그냥 완전히 시간을 꽁으로 날리는 거지.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아마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수학이나 과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난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아이들이 정말 비교 안 되는, 이게 뭐 그냥 뭐 재능이네 뭐 타고나는 이거를 뛰어넘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뭐 너무 이상적이다, 아니면 현실에 가능하다 이렇게 믿으시느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지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역량을 길러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극복한다는 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요거를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에 도달할 자신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결국은 좀 늦은 것 같았어도 이걸 그때 했어야 되냐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방법을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맞다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이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예외 없이 발생한 일이다, 아이가 생각하게 됐을 때, 이 전두엽을 쓰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로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팩트다라는 걸 전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냥 막 똑같은 교육을 시키다가 똑같은 교육을 계속 시키다가 그중에 뭔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아이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아이들이 이 머리 쓰는 법을 좀 익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지금의 공부 방법에서 약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 책 한번 읽어보시고 제 유튜브 보시고 또 이런 영상 보시면서 아 진짜 이 공부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뭐 이상적인 현실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 결국은 여기 가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여기 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걔는 공부를 할 수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주시면 저도 또 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